장례식장의 총격전. 1990년 7월 28일 뉴저지주 린든의 한적한 묘지에서 장례식이 열리며 슬픔과 긴장감, 그리고 홍콩 갱스터, 영화 같은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베트남계 청년들로 구성된 악명 높은 길거리 갱단 Born to Kill의 멤버들이 동료 빈꾸옥부를 배웅하기 위해 모두 모였다. 그러나 BTK 멤버들이 전통에 따라 금전을 태우는 의식을 진행하던 순간 3명의 아시아 남성이 나타났다. 그들은 갱단원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무덤 가까이 다가가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순간 그들은 꽃을 땅에 던지고 총을 꺼내 군중을 향해 연속으로 발사했다. BTK 멤버들은 급히 총을 꺼내 대응했다. 묘지에서 끔찍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총알이 난사되며 근처 묘비에 박혔다. 사람들은 공황 속에 숨을 곳을 찾았다. 이 사건은 대낮에, 그것도 장례식 중에 일어나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렇다면 BTK와 빈꾸옥부가 어떤 원한을 샀기에 적들이 그의 무덤까지 찾아와 처리하려 했을까? 이 총격전 뒤에는 미국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오랜 세월 골칫거리였던 문제들이 숨어 있었다. 데이비드 타이, Born to Kill의 대부. 데이비드 타이, 미국 땅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베트남 갱단 Born to Kill을 만든 대부라는 기묘한 사건을 저희와 함께 탐구해보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저희 팀 전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최신 사건 소식을 받으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빈꾸옥부, 일명 아미코는 형제들에게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불렸고 21살의 젊은 나이에도 BTK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아미코의 죽음은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갱단들이 BTK의 오만함과 잔혹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신흥 갱단이었던 BTK는 차이나타운에서 빠르게 공포를 퍼뜨렸다. 그들은 강도질, 갈취, 살인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고 지하세계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에 고스트 라이더스 같은 다른 갱단은 이 건방진 애송이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응하듯 장례식 몇 시간 전 BTK의 부하들은 차이나타운을 행진하며 관과 빈꾸옥부의 이름, 돈, 갱단, 3개의 촛불과 스타데드라는 문구가 적힌 큰 현수막을 들고 다녔다. 그들은 고스트 라이더스의 영역을 당당히 지나며 도발했다. 섹션, 장례 행렬과 총격 사건의 전말, duration, 1 minute and 20 seconds to 2 minutes, 플러스 5 seconds, scene, 1, 차이나타운의 장례 행렬, time code, 1 minute and 20 seconds to 1 minute and 28 seconds, 화려한 장례 행렬이 차이나타운을 지나가는 모습. 당시 차이나타운에서 화려한 장례 행렬은 갱스터들에게 일상이었다. 화가 난 고스트라이더스는 빈꾸옥부의 장례식에 사람을 보내 총격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7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은 여론을 뒤흔들었고 BTK는 경찰의 강력한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시아계 갱단 중 하나인 Born to Kill의 형성과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학살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갱단은 고아 출신 베트남 난민 청년들이 설립했으며 냉혈하고 야심찬 대부 데이비드 타이가 이끌었다. 당시 미국 전역에서 청년 갱단들이 활개를 쳤다. 중국계 갱단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자금 대출, 일자리 제공, 불법 활동 보호 등 조직의 지원을 받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베트남 갱단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베트남 이민자들은 중국 커뮤니티에서 멸시당했다. 그러나 중국 갱단이 베트남 사람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그들의 강인함과 투쟁 정신이었다. 이 강점을 알아챈 길거리 갱단들은 베트남 청년들을 모집해 하수인으로 삼았다.
이탈리아인과 알바니아인을 이용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알바니아인처럼 베트남인도 영원히 하수인으로 남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갱단을 만들고 독립된 영역을 관리하며 자신을 착취했던 자들에게 도전하고자 했다. 데이비드 타이, 차이나타운의 재앙. 이 움직임을 이끈 인물이 데이비드 타이로 뉴욕타임스는 그를 차이나타운의 재앙이라 불렀다. BTK의 형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데이비드 타이부터 시작해야 한다. 데이비드 타이, 본명 타이토 호앙은 1956년 1월 30일 420에서 태어났으며 갱단의 다른 멤버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변동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자랐다. 데이비드 타이의 뉴욕 정착과 갱단 가입 420에서의 암거래 어린 데이비드 타이가 미군과 암거래하는 장면을 연출. 어렸을 때부터 타이는 깡패 기질을 드러내며 미군과 420 지하 세계의 금지 물품 거래꾼 사이를 중개했다. 베트남을 떠난 후 타이는 홍콩에서 잠시 살았고 이후 인디아애나의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곳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150를 들고 뉴욕으로 도망쳤다. 처음 몇 밤은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잤다. 당시 타이는 19살로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많은 아시아 이민자처럼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는 중국 식당에서 웨이터와 주방 보조로 일했다. 2년 후 모은 돈으로 뉴욕 대학교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같은 베트남 난민 출신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9달 후 첫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타이는 생계 부담에 시달렸다. 학업은 중단되었고 주방 보조 일로는 뉴욕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부족했다. 그의 삶은 공영에 빠졌다. 타이는 인생을 바꿀 다른 길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섹션 갱스터의 길, Born to Kill의 탄생, 듀레이션 3분 20초 4분 5초 플러스 5초 씬 1. 차이나타운 배회와 갱단 가입 타임 코드 3분 20초 3분 35초 비주얼 타이가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며 갱스터들과 어울리는 모습 나레이터 VO 오랜 시간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며 지하 세계와 친해질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맥주집에 자주 나타났다. 타이는 키 크고 잘생기며 매력적이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후 그는 10년 전 떠오른 갱단 플라잉 드래곤스에 가입했다. 그는 비엔나메시 라이프 인 드래곤스라는 작은 분패에 들어가 하수인으로 일하며 가끔 강도질에 가담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타이는 곧 중국인 중심 갱단에서 출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나 다른 베트남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타이는 차이나타운의 규칙과 편견 속에서 소외되고 갇힌 기분을 느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갈망했고 하수인으로 남아서는 이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았다. 통시의 경찰이 플라잉 드래곤스나 유나이티드 밤부 같은 갱단을 단속하며 약화시켰다. 타이는 기회를 보고 독립해 강인하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트남 청년들로 갱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무엇이든 했다. 1988년 11월 타이는 보이스라는 베트남 청년 그룹을 만났다. 이들은 활동이 많지 않고 주로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타이는 그들에게 부유한 삶을 약속하며 자신의 갱단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모두 동의했다. 타이는 가장 신뢰하는 에디트란과 빈꾸옥부를 측근으로 임명했다. 그룹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헬멧에 쓰던 문구에서 따온 Born to Kil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다른 갱단들이 통제하지 않는 번화한 거리인 캐널 스트리트 카날 스트리트를 활동 거점으로 삼았다. 캐널 스트리트는 가짜 상품의 천국으로 수많은 가게와 노점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데이비드 타이는 주로 13에서
15세의 베트남계 아이들을 모집했다. 가출 청소년, 고아, 맥주집에서 어슬렁거리는 불량배들. 이들은 가족을 떠나 차이나타운으로 와서 인생을 바꾸고자 했다. 타인은 그들에게 숙소와 돈을 주고 가족 같은 소속감을 심어주었다. 여기서부터 데이비드 타인은 잔혹하고 피해 굶주린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식당을 털고 매춘굴과 마사지 업소를 보호하며 보호비를 내지 않는 곳을 약탈하라고 시켰다. 모은 돈은 모두 타이에게 바쳐졌다. 한때 그들은 70개 노점에서 하루 2,000달러를 거둬들였고 각 노점은 매주 20에서 200달러를 냈다. 이 꼬마들은 시끄럽고 공격적이며 이곳 어떤 갱단보다 뻔뻔했다. 대낮에 강도질을 하고 총격전을 벌이며 법이 없는 곳처럼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었다. 그들은 홍콩 갱스터 영화처럼 옷을 입고 갱단 문신을 새기고 과감한 헤어스타일에 어두운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불량한 외모로 힘을 과시했다. 타인은 부하들을 갱단 두목이자 아버지처럼 대했다. 그는 그들을 거두고 숙소를 제공하며 여자와 마약으로 응석을 받아주고 BTK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었다. 타인은 병력을 모집하는 데 탁월했다. BTK의 운영 방식은 마피아와 달랐다. 마피아가 가정생활과 지하세계를 명확히 구분했다면 BTK에게 갱단은 곧 가족이자 삶이었다. 버림받고 떠도는 아이들에게 BTK는 소속감을 주고 보호해주는 곳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갱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1980년대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에서 종종 멸시와 차별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라 인종차별의 그림자가 남아있었고 중국인들도 그들을 경멸했다.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민족 정체성을 잃어갔다. 하지만 타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동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고난에서 벗어나 세계가 베트남인을 존경하게 할 이상을 주고자 했다. 타이는 성공했다. 불행한 아이들의 가슴에 민족 자긍심의 불꽃을 일으켜 그들을 충성스러운 늑대들로 바꿨고 그들은 대형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서 타이는 차이나타운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제규어를 몰고 롱아일랜드 외곽에 큰 집을 소유했으며 가짜 롤렉스 시계 밀매를 장악했다. 타이는 집 지하에 창고 겸 제조 공장을 세웠다. 1988년 타이는 가짜 시계로 1,3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한다. 1989년 6월 그는 미국에서 일본 식당을 사들여 뉴욕 차이나타운, 코네티컷, 로체스터 등 여러 주에서 온 베트남 갱단원들을 모아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BTK는 이제 지하 세계를 뒤흔들 준비가 된 연합 같았다. 타이는 단결의 힘을 알았고 선언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법을 만들 거야.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 그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배신 금지 경찰에 정보 제공 금지 BTK 문신 필수 갱단 탈퇴 시 문신 지우기 뉴욕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기 모든 범죄는 대형의 동의 필요. BTK 문신은 BTK, 관, 세 개의 촛불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을 상징했다. 데이비드 타이는 뛰어난 리더였다. 말솜씨가 좋고 사람을 다루는 데 영리하며 부드럽게 말했으며 화를 잘 내지 않았지만 차분한 외면 뒤에는 냉혈하고 야심찬 인물이 숨어 있었다. 그는 방해가 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이나타운의 다른 갱단들은 BTK를 주목했고 그들의 뻔뻔함에 불편함을 느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났다. 1989년 8월 5일 타이는 멀버리 스트리트 27번지에서 쇼핑을 하다가 쇼핑몰을 나오자마자 플라잉 드래곤스의 두 부하에게 막혔다. 한 명이 거칠게 말했다. 네가 뭐라고 잘난 척이야. 너나 BTK를 아무도 인정 안 해. 타이는 차갑게 그들을 보며 말했다. 꺼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을 소름 돋게 했다. 그들이 떠난 후 타이는 람정을 불렀다.
방금 그 두 놈 봤지? 없애버려. 람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쫓아가자 30초 후 총성이 울렸다. 2명의 플라잉 드래곤스가 쓰러졌고 거리 모퉁이는 피로 물들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다. 총격 사건 후 BTK는 더욱 뻔뻔해졌고 법을 무시했다. 그들은 다른 갱단의 가라오케 바를 털고 기업을 갈취하며 불법 도박장을 약탈했다. 타이는 선언했다.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법을 따를 필요 없어. 뭐든 할 수 있다. 이 오만한 말은 경찰을 긴장하게 했다. BTK는 뉴욕에 약 100명의 멤버를 두고 있었고 점점 통제 불능이 되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형에게만 절대 충성했다. 차이나타운은 BTK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묘사했다. 한때 안전했던 바와 나이트클럽이 이제 총격전이 빈번한 곳이 되었고 중국계 오래된 갱단들이 불법 활동 보호를 위해 유지하던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 하지만 고스트라이더스는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었고 타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광폭하고 위험했다. BTK의 부하들은 어리숙한 새끼 늑대 같았지만 피에 굶주린 사냥 본능을 지녔다. 1990년 2월 8일 타이는 새로 산 다찌 차를 몰고 고스트 라이더스의 유명한 거점인 베이어드 스트리트의 윙스 블루로 갔다. 그는 그곳에 갈 수 없음을 알았지만 그게 그를 자극하는 이유였다. 타이는 태연히 들어가 시끌벅적한 군중 속에 홀로 앉았다. 즉시 4명의 고스트 라이더스가 그를 둘러쌌다. VIP 노릇하려고 꺼져. 타이는 미소 짓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부하 꾸이, 쩐을 만나 타이는 말했다. 저기 가게 보이지? 그러고는 물건을 던지며 처리해. 폭발음이 거리를 뒤흔들었고 2명이 즉사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윙스블루는 연기와 피로 뒤덮였다. 이 사건은 차이나타운을 뒤흔들었다. 고스트라이더스의 81세 대부 베니옹근 차이나타운의 교부로 미얀마 장군, 홍콩 삼합회,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는 타이를 소환했다. 베니옹의 주목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타이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협력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베니는 불쾌했다. 그는 차이나타운의 질서와 안정성을 원했지만 타이의 뻔뻔함이 모든 것을 위협했다. 1990년 6월 26일 타이의 든든한 부하 아미코가 거리에서 암살당했다. 며칠 후 아미코의 장례식에서 중국인 암살자들이 나타나 끔찍한 총격전을 일으켰다. 베니옹기 배후에 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타이는 이것이 교부의 마지막 경고임을 알았다. 차이나타운은 타이에게 너무 뜨거워졌다. 다른 갱단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거리에서 모습을 감추며 활동을 다른 주로 옮겼다. BTK도 문제를 겪었다. 8월 한 멤버가 강도 사건에서 실수로 동료를 쏴 죽였다. 10월 고스트라이더스 영역에서 3멤버 17살 둘, 16살 하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줄 세워 뒤통수에 총을 맞았다. 명백한 메시지였다. 우리 영역에 손대지 마. 이는 물이 넘치는 순간 같았고 타이를 깨우쳤다. 그는 BTK가 차이나타운의 패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뻔뻔함은 권력자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다. 타이는 차이나타운과 뉴욕을 떠나기로 결정하며 폭풍을 잠시 피했지만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갱단을 작게 나누고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게 했다. 타이는 뉴욕에서 150km 떨어진 포트 코네티컷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다. 그는 매춘구를 열고 도시 내 아시아계 기업 목록을 만들어 가장 약한 먹잇감을 노렸다. 미국 내 중국계 공동체는 은행을 잘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으며 갱단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완벽한 표적이었다. 타이는 후에 출신의 냉혈 살인마 쩐 은곡란을 중용했다.
키 157cm인 그는 신비롭게 생활하며 끊임없이 이동했다. 타이는 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포트 전역을 약탈한 뒤 캐뉴윅으로 옮겨 성공한 아시아계 사업가와 기업을 노리고 보석상을 털며 주인을 쏴 중상을 입혔다. BTK가 떠나자 차이나타운은 점차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매달 BTK 멤버들은 뉴욕에서 만나 범죄 계획을 세웠다. 보석상이 주요 목표였다. 1991년 그들은 한 번의 출격으로 36만 달러를 벌었다. 나누어 지배하라는 새로운 전략이었다. 전국에 흩어진 멤버들은 각자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법의 감시를 피했다. 범죄 후 즉시 도시를 떠나는데 누가 그들을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겠는가? 타이는 신중하고 교묘해졌으며 롱아일랜드에서 소음기를 단 권총과 폭탄을 제조했다. 하지만 껍질이 두꺼워도 날카로운 손톱이 있다는 속담처럼 경찰은 BTK의 활동을 알아챘다. 경찰은 BTK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 작전을 세웠다. 타이와 일당이 로체스터로 이동해 보석상을 털 준비를 할 때 경찰에 제지당했다. 차에서 무기를 발견했지만 경찰은 체포하지 않고 풀어주며 비밀리에 미행했다. 그물은 이미 쳐졌고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타이와 일당은 운이 좋다고 맹신하며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타이의 탐욕과 무모함은 커졌다. 그는 15살과 16살 부하 2명에게 식당 주인이 BTK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폭탄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경찰이 매복해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함정이 작동했다. 경찰은 롱아일랜드 멜빌에 있는 타이의 집과 브루클린, 맨해튼의 여러 거점을 수색해 폭탄 제조 공장과 거대한 무기고를 발견하고 데이비드 타이를 포함한 전원을 체포했다. 이때 타이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오른팔 던 은고가 그간 FBI와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던 은고는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BTK의 모든 대화와 음모를 녹음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타이는 신문실에서 침묵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가장 믿었던 형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던 은고가 왜 배신했을까? 1989년 BTK의 첫 회합 후 타이는 던 은고와 3명에게 유나이티드 밤부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털라고 지시했다. 새벽에 그들은 난입해 15,000달러를 훔쳤다. 혼란 속에서 던 은고는 1,000달러를 주머니에 숨겼다. 다음 날 호텔에서 동료들을 만나던 중 타이에게 걸렸다. 타이가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내 돈을 훔쳐? 던 은고는 떨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타이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그 징벌은 던 은고의 마음에 끝없는 공포를 심었다. 이후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잡히자 그는 보호를 조건으로 내통자가 되었다. 1992년 1월 데이비드 타이와 22명의 멤버는 부패 및 갱단 영향을 받은 조직에 관한 라이코법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차이나타운과 뉴욕 경찰을 안도하게 했다. 지하 세계를 뒤흔들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갱단이 마침내 정의의 빛 아래 드러났다. 3개월간의 재판에서 타이는 리더 역할을 부인하며 경찰이 BTK의 목적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TK가 아시아계 노숙 청년을 돕는 단체일 뿐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타이의 가장 큰 죄가 극빈 생활 탓에 가짜 시계를 만든 것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이 변명은 그의 냉혈 본성과 범죄를 감출 수 없었다. 1992년 10월 23일 데이비드 타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은 10년에서 60년형을 받았다. 갱단 두목의 삶은 철창 뒤에서 끝났다. BTK는 점차 사라졌고 차이나타운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BTK가 남긴 공포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현재 데이비드 타이는 여전히 수감 중이며
여러 차례 사면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떤 은고는 BTK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한 책을 썼고 그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며 죄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경고를 전했다. 이것이 미국 땅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베트남계 갱단의 전부다. 마무리 전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저희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시청자에 맞게 신중히 선별되고 편집된다. 기묘한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인격 교육과 자아 억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저희와 팀은 폭력, 테러를 조장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문명 있는 댓글을 부탁드린다. 불만이나 오류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고 개선하겠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제 작별 인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